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4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슬람 세계가 팽창하며 등장한 다양한 세력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주인공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한 오스만 제국입니다. 지난 시간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며 잠시 오스만 제국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오늘은 오스만 제국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스만 제국을 다루는 오늘의 수업 내용을 들으며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과 잘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수업 말미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니 이때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오히려 오늘 수업은 오스만 제국의 역사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니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또다시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주연이라 할 몽골을 떠올려 봅시다. 서아시아 지역도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던 몽골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때 서아시아 세계의 맹주로 불렸던 셀주크 튀르크의 세력이 약화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그 틈을 이용해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또 다른 튀르크 유목민들이 곳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스만이 이끄는 세력도 그들 중 하나였는데요.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 짧은 시간에 아나톨리아 서북부에서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99년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오스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스만 튀르크의 탄생입니다. 오스만 튀르크가 출현한 아나톨리아는 현재 터키 공화국의 영토인데요. 1923년 세워진 터키 공화국은 사실상 오늘 배울 오스만 제국을 계승한 나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배울 오스만 제국이 600여 년간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아나톨리아의 작은 나라에서 출발한 오스만 튀르크가 어떻게 동지중해를 장악하고 유럽과 서아시아를 호령한 제국으로 성장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한 오스만 튀르크는 비잔티움 제국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스만의 무슬림 전사들은 크리스트교 국가에 이슬람교를 전파하겠다는 종교적인 열정을 불태웠죠. 물론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해 얻을 수 있는 포로나 식량, 보물 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 결과 오스만 튀르크는 서쪽으로는 비잔티움 제국을 몰아붙이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아나톨리아에 있던 다른 튀르크 국가를 정복하며 마침내 아나톨리아 지역 대부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후 아나톨리아와 유럽을 가르는 좁은 해협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진출한 오스만 군대는 불가리아를 점령하고 크리스트교 세력의 연합군을 격파해 발칸반도에 있던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이로써 비잔티움 제국은 말만 제국이지 사실상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와 그 주변 지역으로 영토가 줄어들면서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오스만 튀르크의 군주는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를 가리키는 술탄 칭호를 사용했는데요. 그만큼 오스만 세력이 강성해졌음을 드러낸 것이죠. 이후 오스만 튀르크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 영토를 확장해 갔는데요. 이때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나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바로 당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티무르였죠. 1402년 양국의 군대가 현재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부근 평원에서 대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스만군이 참패를 당합니다. 심지어 군대를 지휘하던 술탄이 포로로 사로잡히기까지 했는데요. 그 결과 오스만 튀르크는 10여 년간 큰 위기를 겪게 되고 한동안 체제를 정비하며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체제 정비에 매진한 오스만 튀르크는 메흐메트 2세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고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스만 세력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렸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만이 오스만군의 침략을 막아내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쪽의 바다와 서쪽의 육지에서 이어지는 오스만군의 총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벽이 무너지며 도시가 순식간에 함락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분열한 후 동로마 제국으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 이로써 끝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트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가 이슬람 세력의 차지가 된 데다가 이슬람의 공격을 막아주던 방파제가 무너져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 이후 200여 년간 동유럽의 여러 나라는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시 오스만 제국의 입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메흐메트 2세는 자신이 정복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기고 대대적인 도시복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법령을 제정해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안정된 제국 경영과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죠. 이를 통해 메흐메트 2세의 치세 동안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발칸반도의 대부분과 아나톨리아,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 흑해 연안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로 이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스탄불로 불리게 되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된 후로도 비잔티움 제국 때와 마찬가지로 제국의 중심이자 남과 북, 동과 서를 연결하는 무역 중심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셀림 1세 때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를 기반으로 시리아와 아라비아 반도 등 서아시아 주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고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드디어 인구 비율에서 무슬림이 크리스트교도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제껏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아나톨리아의 해안지대나 발칸반도 등의 유럽 지역은 비잔티움 제국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이다 보니 피정복민의 대다수가 크리스트교도였던 거죠. 이제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서아시아의 주요 지역을 차지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드디어 이슬람 세계의 중심으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망명해 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칼리프직을 양도받습니다. 갑자기 몽골에 의해 처형된 칼리프가 다시 등장해서 조금 당황스럽죠. 몽골 침략 당시 아바스 왕조 칼리프의 친척이 이집트로 탈출했는데요. 이 후손이 칼리프의 명맥을 잇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칼리프 칭호는 오스만 제국 술탄의 위상을 높여줬는데요. 18세기 이후에는 술탄 칼리프라는 칭호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최고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까지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명실공히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배자라고 해야겠죠.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사파비 왕조가 성장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사파비 왕조 때도 언급했듯이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충돌했는데요. 서로가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표 주자였다는 점이 그 충돌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한 맘루크 왕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이슬람 왕조는 시아파의 파티마 왕조였습니다. 이 파티마 왕조는 십자군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 수니파였던 살라흐 아딘, 대개 살라딘으로 알려진 명장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 살라딘이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이유브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유브 왕조는 살라딘이 죽은 후 얼마 가지 못해 군사를 담당하던 노예인 맘루크의 총사령관에 의해 무너져버리고 이후에는 맘루크 총사령관이 술탄의 자리를 계승하는 맘루크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13세기에 서아시아 지역까지 몰아친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것이 바로 이 맘루크 왕조 5대 술탄인 바이바르스인데요. 그가 바로 망명한 아바스 왕조 칼리프의 일족을 다시 칼리프로 옹립한 인물이었죠. 이후 맘루크 왕조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250년간 이집트 지역을 기반으로 서아시아의 주요 지역을 지배했는데요. 왕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술탄의 자리는 대개 부자 상속되지 않았고 여러 세력 간의 권력 쟁탈에서 승리한 지도자가 차지하는 독특한 관습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16세기 술레이만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동유럽으로의 진출을 꾀해서 헝가리를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을 정복하는 데는 결국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동유럽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죠. 이후 술레이만 1세는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결성된 유럽의 연합함대를 격퇴하고 동지중해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이렇게 유럽 여러 세력과의 전쟁에서 술레이만이 연이어 승리하자 당시 유럽인들은 그를 정복자 술레이만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는데요. 술레이만 1세는 영토 확장에만 몰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법전을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의 정부 조직과 행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국의 힘과 부를 증대시켰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를 입법자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서로 엇갈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역사 속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최대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아나톨리아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한 오스만 튀르크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정복하고 제국으로 성장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서유럽을 제외한 고대 로마 제국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오스만 제국은 동지중해 제외권은 물론 홍해와 아라비아해 연안까지 차지하며 지중해 교역의 이익을 독점했습니다. 물론 신항로의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며 오스만 제국의 힘이 조금씩 꺾이긴 했지만 이후에도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은 서유럽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세력으로 남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스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했습니다. 동서교육의 요충지에 위치한 오스만 제국에는 동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각지에서 교역을 위해 찾아오는 각국의 상인과 물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이 덕분에 제국 곳곳에 상업도시가 생겨났는데요. 역시 그 중에서도 이스탄불은 단연코 눈에 띄는 도시로 유라시아 교역망의 중심지로 번성합니다. 오스만 제국도 정책적으로 이스탄불을 성장시키기 위해 아나톨리아와 발칸의 여러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무슬림 상인들을 강제로 이스탄불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주자에게는 토지와 주택을 제공하고 세금을 면제해줬죠. 그 결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이스탄불의 인구는 7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의 2배 이상 많은 숫자였습니다. 동서교육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징은 동서문화가 융합된 오스만 문화가 탄생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오스만 문화는 비잔티움 문화를 계승하면서 튀르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이런 특징은 특히 건축 분야에서 잘 드러납니다. 대개 블루 모스크라 불리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이스탄불에 있는 대표적인 모스크로 이슬람 고유의 양식에 비잔티움 양식을 도입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 모스크는 사원 내부에 2만여 개의 푸른색 타일이 장식되어 있어 햇빛의 시시각각 변하는 푸른빛의 아름다움이 탄성을 자아내는데요. 블루 모스크라는 별칭도 이 덕분에 생긴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오스만 문화는 문학과 미술에서는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 실용적인 학문도 발달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거쳐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한 오스만 제국은 민족과 종교의 구성이 상당히 다채로웠습니다.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서아시아의 주요 지역을 장악하기 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주요 정복지가 크리스트 교도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는 점을 통해 이를 유추해 볼 수도 있죠. 물론 대제국을 건설한 후 오스만 제국에서는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발칸반도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그리스 정교의 신자나 동유럽 지역의 슬라브인, 여러 도시에서 고유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던 유대인 등 다양한 민족이 오스만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자 고유의 민족적, 종교적 특성을 가진 공동체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는 오스만 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스만 제국은 관용적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학습지 47쪽의 참고자료에 실린 사료는 오스만 제국의 관용적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던 오스만 제국의 인구 구성을 생각해보면 넓은 영토와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라도 관용적 정책은 필수적인 것이었죠. 물론 타 종교의 관용적인 이슬람교 교리 또한 이런 정책적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오스만 제국은 비무슬림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지지아라 불린 인두세를 부과했는데요. 이는 대개의 이슬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치였죠. 이와 더불어 오스만 제국은 밀레트 제도를 실시해서 종교별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밀레트란 같은 종교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종교 정치 공동체인데요. 그리스 정교도와 유대교도 등이 각각의 밀레트를 이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각 밀레트의 종교적 자유와 함께 교육, 언어, 관습, 재판 등의 폭넓은 자유권을 부여했는데요. 그 대신 각 밀레트가 오스만 제국에 충성하고 지지아를 비롯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죠. 물론 밀레트의 자치권이 무한정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각자의 밀레트 내에서 반란이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각 종교의 최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었죠. 이렇게 보면 밀레트는 민족 고유의 관습과 문화를 유지해주는 관용적 정책이자 종교를 단위로 다양한 민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통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밀레트의 구성원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출세할 수 있었고 개종하여 다른 밀레트로 이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오스만 제국은 출신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했던 것인데요. 이는 술탄 술레이만 1세 때 합스부르크 왕국 대사로 오스만 제국에 파견된 뷰즈벡이 남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많은 종교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느냐는 뷰즈백의 질문에 술레이만 1세는 출신이나 종교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해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 위주의 관리 선발 제도로는 데브시름의 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데브시름에는 오스만 제국이 정복지의 크리스트교도 중 우수한 인재를 뽑은 제도인데요. 청소년 시절에 징발된 이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교육과 훈련을 거쳐 술탄에 충성하는 관리로 키워집니다. 이들 중 일부 우수생은 궁정에 들어가 고급 관료로 출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술탄의 직속 상비군인 예니체리 군단에 편성되었는데요. 예니체리란 새로운 군대라는 뜻으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자 창설한 부대였습니다. 술레이만 1세 무렵에는 무려 12,000에서 13,000명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는데요. 총으로 무장한 예니체리 보병과 포병대는 오스만 제국 군대의 주력으로 오스만 제국이 팽창하는 데 크게 기여했죠. 이제 오스만 제국 특유의 제도를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티마르제인데요. 이는 술탄의 직할지 이외의 영토를 관료와 장군에 분배하는 군사적 봉건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력자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인 티마르를 주고 그 대가로 전시의 말과 무기를 스스로 갖추고 기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티마르제는 효율성 면에서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티마르의 소유주가 세금을 측정하고 징수했기에 이에 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전시에는 티마르의 소유주가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 기병으로 전쟁에 참여했기에 국고를 쓰지 않고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전쟁의 주역이 기병에서 화기를 든 보병으로 넘어감에 따라 티마르제를 토대로 한 기병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티마르제의 시행 자체도 축소됩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팽창기에 대규모의 군대를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티마르제가 시행된 덕분이었죠.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진 익숙하지 않은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 정리 좀 해달라는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슬람 세계의 역사를 서아시아의 주요 지역을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 셀주크 티르크, 맘루크 왕조, 훌라구 울루스,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 오스만 제국 등이 해당 지역을 차지했던 시기를 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여러 이슬람 왕조의 흥망성쇠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이슬람 세계의 역사는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공통성은 존재했지만 문명의 교차로라 할 수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수많은 민족이 거쳐가고 정착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역사 전개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된 표를 살펴보며 각 왕조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크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한 고대의 역사와 이슬람교가 탄생한 이후의 역사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아시아 지역을 거쳐간 수많은 세력들이 서로 어떻게 교류하고 충돌하며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아시아 지역의 지리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하니 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할 때 서아시아의 주요 지역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펼쳐두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인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인도의 역사는 하나하나 알아볼수록 우리가 고정된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있는 인도와는 또 다른 다양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테니 다음 시간부터의 수업 내용을 기대해 봅시다.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